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도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142년 전 세계 최초로 석탄 발전을 시작했던 영국이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영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이룬 국가라서 이번 폐쇄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데요.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전력 생산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탈석탄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일본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일이 할로윈이죠. 요즘에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이 헬로윈이 더 인기라고 하네요. 또 일본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 도리노이치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축제가 어떤 의미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로운 핵전력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핵선제 공격 상황을 가정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동원한 대규모 핵공격 연습했는데요. 이 훈련에는 지상, 해상, 공중 발사 미사일로 구성된 3대 핵전력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을 도우면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핵무기 사용에 관한 규례를 개정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서방에 대한 핵 경고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북한군 병력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서방 정보 당국자를 말 인용해서 북한군 중 상당수가 이미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는 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북한군 파병을 주장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미국 관리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미국 정부가 일부러 확인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하산 나스랄라 후임으로 나임 카셈을 선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29일 날 새 수장으로 쉐이크 나셈 카셈 현 사무차장을 선출했는데요. 나스랄라 전 헤즈볼라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지 1개월 만입니다. 카셈 신임 사무총장은 나스랄 사망 이후 헤즈볼라 2인자로 조직을 이끌어왔는데요. 1982년 헤즈볼라 창립 멤버 중 한 명이고 1991년부터 33년간 사무차장을 맡아왔습니다. 이로써 한 달간 지속됐던 헤즈볼라의 수장 공백 사태는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이와 함께 난민 구호기구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이스라엘 당국과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1948년 1차 중동전쟁 때 발생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됐으며 현재 가자 지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서 5년간 확정적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에서 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서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가 됩니다. 유럽연합은 확정 관세 부과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네, 네. 너무나 좀 진부한 문구이긴 네, 합니다만 많이 알고 어쨌든 있는, 네. 중국의 반간첩법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중국이 작년 7월 달에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인을 체포했습니다. 29일 날 이 체포 사실을 중국 정부도 확인했는데요. 네. 외교소식통은 2014년 중국이 반간첩법 제정 이후에 한국인을 이 법에 따라서 구금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금된 사람은 삼성전자 출신이고요. 중국 허페이시에 거주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했던 50대 한국 교민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자택에서 연행됐고 지난 5월 달 정식 구속돼서 허페에 있는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네. 중국이 자국에 거주한 한국인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자 중국서 일하고 있는 기술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 9년 만에 개정된 반간첩법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국인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중국에 있는 한국 기술 산업 종사자들의 활동이 제약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 뭐 명확하지 않다 이런 네. 얘기를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교민 사회가 그래서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활동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종전의 반간첩법은 네. 5조 40조항이었는데요. 이걸 6장 71조항,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많이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는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이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라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바뀐 법에는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그렇죠. 되는 건데요. 네. 이 국가안보기관의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행정구류 같은 처분을 중국 정부가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과 교민단체에 따르면 A씨처럼 한국에서 일하다가 중국 회사로 소위 말해서 스카웃된 한국인 기술직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이 10년 전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기술력이 훨씬 더 좋은 우리 기업의 인력들을 대거 사실 굉장히 고액을 주고 빼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장 운영이나 주요 공정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건너온 기술 분야 인력들은 공장이 좀 안정되고 나면은 좀 더 좋은 처우를 주는 그런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직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 특히 먼저 다니던 중국 회사가 혹시라도 이직하는 이 한국인 기술자에 대해서 뭔가 좀 관계가 틀어지면서 보복성으로 간첩법 위반했다라고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중국에 요즘 애국주의가 퍼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좀 혐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 기자는 중국을 왜곡하는 선동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외국 기업은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자본 이런 것들을 빼나가는 스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내는 이 중국인 사업 파트너나 학자들이 갑자기 만나기를 거부하는 연락을 끊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부 중국인 사이에서는 외국인은 곧 간첩이다 이런 인식도 생겨난 상황인데요. 최근에 대학생들에게 간첩 식별법을 중국 정부가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으로 체포된 일본인이 이미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민간인을 체포해서 외교적인 지렛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2014년에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일본인 17명이 이 법에 따라서 처벌됐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학자나 기업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동중국해 대만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간첩법에 따라서 구속된 외국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간첩법 적용받은 일본인들은 기소 이후에 예외 없이 다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 받았고요. 아, 네. 외교 협상 통해서만 간혹 석방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베이징에 있는 일본인 외교 소식에 따르면 주중 일본 대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간첩죄로 복역 중인 일본인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네.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달에 베이징에 체포돼서 이제 구류 상태인 일본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요. 20년 넘게 중국에서 주전으로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를 굉장히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고 중국 통 일본인 이렇게 됐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하지만 결국 체포가 됐고 그래서 일본 외무상이 중국 가서 중국 외교장관과 직접 만나서 이 남성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그냥 법에 따라서 처리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준 거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이 한중일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반간접법 통해서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이 법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기가 네. 점점 좀 제약이 많아지지 않나. 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말도 드네요. 조심해야 되고 네. 뭔가 행동의 제약도 많아지게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떤 네. 뭐 간첩이다 이렇게 그렇죠.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이야. 네.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이시바 시게로 일본 내각 지지율이 50%에서 32%로 급 강화했습니다. 네. 중연 총선 직후에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긴급 전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2.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지난 1일부터 2일,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지율이 50.7%였는데요. 중요한 선거 참패하고 나서 이게 32.1%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답변이 52.2%로 집계가 됐고요. 네. 응답자 38% 정도는 여당 과반수가 무너진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 계속 원한다 이렇게 대답해서 이것 역시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두 당의 연대를 원하지 않는다 이 대답은 53%로 나왔습니다.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 연루된 의원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거의 80%가 반대했고요. 네, 네. 찬성한 답변은 1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치 비자금 스캔들 완벽하게 다 해결하지 않고 지금 네. 당내 결속을 좀 우선시한 게 아닌가. 이게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도 네. 패배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일본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가장 이제 불만을 제기한 건데요. 네. 바람직한 정권에 대한 의견으로 정계 개편으로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라는 답변이 31.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수 야당에 의한 정권 창출이 필요하다. 24.6%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렇지만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야 되는 응답은 28.6%였고 사임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65.7%로 그래도 일단은 총리하는 거 좀 지켜보다라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정치 비자금 사건 영향이 컸다라는 대답이 91.4%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1일 특별국회에서 차기 총리를 뽑는 선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일본 정부 여당이 이제 차기 총리를 지명하게 되는데 특별국회는 중요한 해산위에서 총선 후 한 달 안에 소집이 되고요. 총리 지명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또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전국이. 음. 자, 세 번째 키워드 돌아온 킹메이커네요. 네. 돌아온 킹메이커가 트럼프 캠프에서 얼마만큼 힘을 실어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이자 트럼프 총세력의 일원가인 스티븐 배너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석방이 됐습니다. 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약간 행색은 뭐 그렇게 좋지가 못했는데요. 어쨌든 넉 달 동안 수감 생활했었고요. 29일 날 현지 시각입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힘을 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베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극우 성향의 정책 구상과 선거 전략을 짜준 사람입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데 힘을 보탠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2020년 대선 결과를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 거기에 대해서 좀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 청문회 출석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징역형의 선고가 된 건데요. 7월 1일 수감됐고 29일 날 석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변호인이 수감 직전까지 팟캐스트 운영했는데 이것도 곧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따른 이른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이 선거를 만들어서 이 구호를 만들어서 공화당원들을 결집시키는데 결정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선거 막판에 변호에 석방되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얼마나 힘을 모아줄지 그러게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역시 의회 폭동 사건 이후에 의회 조사를 거부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었던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 7월 달에 석방이 됐고요. 석방되자마자 공화당 전화에 있었던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네. 거기서 얘기를 한 것이 살인자들, 뭐 성폭행범들, 마약 카르텔 이렇게 막 좀 입에 담기 힘든 여러 가지 거친 발언 쏟아내면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을 인신 공격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민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냉 비난했습니다. 나바로는 또 푸틴은 바이든 정부 때는 우크라이나 침공했지만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감히 그런 생각도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물러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했고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려고 이렇게 책사들, 지사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런 태도를 고려했었을 때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은 아무래도 동맹국에 대해서 압박도 강화할 것이고 네. 우크라이나 지원도 중단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진짜 이제 일주일 남아서 네. 또 과연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네, 또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치명적인 좀비 사슴. 네. 좀비 사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슴들이 보이는 그런 행태 때문에 네. 좀비 사슴의 별명이 붙게 된 건데요. 미국 뉴욕주에서 20년 만에 광우병 들어보셨죠? 네, 네. 이건 사슴이 걸리는 병이어서 광우병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별명이 좀비 사슴입니다. 정식 명칭은 만성 소모성 질환인데요. 사슴이나 엘크 같은 사슴류에게 감염되는 질병이고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면서 뇌가 파괴돼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일단 이 사슴의 얼굴 표정이 좀 사라지게 되고 네.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침을 흘리면서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슴을 두고 좀비 사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네. 뉴욕주 당국과 환경보호부는 27일 날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뉴욕주에서 광록병 사례가 확인된 것이 2005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뉴욕주 당국은 정기 검사 과정에서 이 질병에 걸린 사슴을 발견했고 아직은 야생 사슴 개체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록병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은 낮지만 그러나 해당 질병에 걸릴 것으로 의심되는 사슴 고기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사람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일단 지난 봄에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최소 32개 주에서 광록병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하는 사슴의 4분의 3가량이 광록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제 비상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질병에 걸린 사슴 고기를 먹었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뒤늦게 발견이 되면서 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 고기를 먹은 사냥꾼 2명이 크로이필츠 야구병 진단을 받은 뒤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병에 감염된 배경에 광록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당시 크로이필츠 야구병에 감염돼서 이 사망한 사냥꾼 2명이 실제로 광록병 전염으로 사망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입증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의심할 만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죠. 사슴고기 섭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국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광록병에 대해서 네. 또 주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흑백 뮤지션, 흑백 요리사가 이렇게 요즘에 인기인데 흑백 뮤지션도 네,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미국의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5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바송이라는 건데요. 네. 뭐 소위 말해서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샤부지라는 사람인데요.
흑인입니다. 그런데 네. 이 곡이 컨트리 곡입니다. 아, 네. 흑인들은 보통 이렇게 뭐 편견을 가지면 안 네. 되죠. 뭐 힙합이나 소울, 이런, 예, 그렇죠. R&B. 예. 근데 컨트리 컨트리는 백인 남성 백인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는 건데요. 올해 발표된 노래 중에서 최장기간 핫백 1위를 차지했고 네. 역대 최장기간 연속 1위. 이 이제 19주니까 지금 4주차로 따라붙었다고 하는데요. 어쿠스틱 악기 위주의 편곡에 술이 등장하고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청바지를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들이 오. 뒷 배경을 나오는데요. 네. 샤부지도 역시 이렇게 청바지 입고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샤부지는요 나이지리아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힙합 음악도 해온 흑인 뮤지션입니다. 그렇군요. 전천으로 활동하는데 오. 굉장히 우리로서는 백인 남성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컨트리 뮤직을 흑인 남성이 거기다 레게 머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약간 생소하지만 또 나름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흑인 래퍼 닐라스엑스가 컨트리 가수인 빌리 레이사이어스와 2019년에 부른 올리사 로드가 빌보드에서 19주 동안 1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깰지 이게 또 관심이 되고 있고 네. 어쨌든 흑인 남성 가수가 백인 남성 위주의 음악이라는 컨트리 뮤직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컨트리 뮤직 뭐 백인 남성들이 부르는 음악을 주로 이제 배경음악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백인 남성 또 저학력층의 노동자들이 컨트리 뮤직을 주로 소비하는 소비층이기 때문에 좀 다른 뮤지션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컨트리 뮤직의 성지라고 불리는 테네시주 내시빌 지역의 일간지는 샤부지 열풍에 대해서 컨트리 음악은 백인 문화의 규범을 동화하도록 됐었는데 이제는 흑인 음악인들이 여기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또 반면 흑인 음악들은 또 다른 음악 하기 때문에 약간 네. 이렇게 서로 크로스오버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샤부지는 컨트리 음악 최대 행사인 그 CMA 뮤직 어워즈 행사에서 올해 싱글, 올해 신인 부분 후보로 올라서 수상이 아주 유력한 음악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 유세 현장에서는요. 국민 가수로 불리는 브루스 스프링턴 이 사람은 또 백인 남성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컨트리 뮤직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윌리 넬슨 이런 사람이 등장했고요. 또 래퍼 에미넴은 백인 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네,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음악인들이 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후보자들 또 지지자들을 어떻게 결집할지도 약간 관심사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I'm not the only one, 샘 스미스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You and me, we made a vow, for better or for worse.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s in the way it hurts.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her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You've been so unavailable. Now sadly I know why. Your heart is unobtainable, even though God knows you kept min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I have loved you for man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개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갖자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어제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 올해 가을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첫 확진 사례가 됩니다.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 강세에 따라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약 20%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전통시장의 경우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약 42만 원가량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기존 일반 관세율 10%보다 훨씬 높은 17.8%에서 최고 4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어느덧 10월도 다 지나고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뭐 깊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미권 문화인 헬로윈을 일본에서 크게 즐긴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일본에서는 1997년경부터 디즈니랜드 같은 어떤 테마파크에서 할로윈 행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후로 전국으로 번지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말 각지에서 상업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상 아이들이 즐길 수 있어서 분장을 하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시장이나 상점가는 이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네. 저희 동네도 지난 주말에 공원에서 이 할로윈 분장 콘테스트와 함께 오키나와 에이사 전통 댄스 팀이 출연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부야의 경우에는 그 주변에 클럽 같은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할로윈에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요. 시부야는 과거 한일 월드컵 축구 때도 여기서 축구를 본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매년 할로윈 때도 시부야에는 수만 명이 찾아오는데 시부야뿐만 아니라 가와사키에서도 할로윈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 기치조지는 할로윈 페스티벌 이케부쿠로도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부야 젊은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모이게 되니까 별도의 조례까지 만들었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시부야구와 신주쿠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할로윈 기간에 절대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시부야구는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정말 1년 내내 노상 음주를 금지를 하는 조례를 이번 달에 통과를 시켰고요. 네. 신주쿠구는 가부키초 주변을 중심으로 10월 31일 오후 5시부터 11월 1일 오전 5시까지 노상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지난 6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두 조례 모두 벌칙을 없는데 과거 시부야에서 할로윈의 분위기를 느끼려고 분장을 하고 나온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서 문제가 되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경찰 중에는 DJ 폴리스라는 경찰관이 있는데 네. 말 그대로 확성기를 들고 나와서 대중들을 유도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파를 좀 피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도 많이 열린다고요?
네, 시부야는 온라인 행사를 열어서 작년에는 온라인 행사에 150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렇군요. 가와사키도 8개 지자체와 함께 분장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콘테스트를 열고 있습니다. 기치조지도 500인을 내면 온라인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나중에 과자를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이케부쿠로도 올해는 스테이지 참여 행사를 중지하고 처음으로 온라인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네. 지난해 이제 한국에서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일본도 올해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제 온라인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할로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된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상 일본에서 인기가 있던 뭐 행사가 성탄절이나 뭐 발렌타인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닌데도 연인끼리 가족들끼리 같이 즐기던 행사였는데 네. 최근에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기가 어려워지면서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할로윈은 연인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할로윈의 길거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할로윈 저희 이태원 참사가 지난해가 아니라 지지난해였죠? 재작년. 지지난해요. 예, 2년 일이었는데 전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좀 어떤 행사들도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전통적인 축제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을에 또 많이 열리죠. 네, 11월에 가장 유명한 축제는 도리노이치라는 축제인데요. 여름철 축제와는 달리 그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도리노이치라는 축제가 음력으로 매년 날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1770년대부터 열려온 축제고요. 도리노이치는 11월의 유의 날, 즉 달의 날에 아사쿠사의 절에서 시작이 되었고 도쿄 아사쿠사는 에도 시절부터 상점과 수공업의 중심지였는데 올해도 한 해 장사가 잘 되었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년에도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다치코의 한 신사에서는 수확제, 즉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도리노이치라는 축제에서는 구마데라는 곰손이라고 불리는 긁어 담는 갈퀴를 팔고 있습니다. 네. 나무로 된 굉장히 심플한 갈퀴에 화려한 장식을 달아서 파는데 이 갈퀴는 행운을 모으라, 행복을 모으라라는 네. 의미도 있지만 돈을 긁어 모으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 가게들이 이 도리노이치 축제에 가서 갈퀴를 사서 한 해 행운을 빕니다. 도쿄에서 도리노이치는 아사쿠사와 신주쿠의 하나조노 신사에서 열리는데요. 할로윈 못지않게 정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네. 신주쿠 하나조노 신사에서 열리는 도리노이치 축제에는 무려 60만 명이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게도 많아서 구마대를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구마대가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파는 사람은 흥정을 하면서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음식을 맛보일 수 있는 포장마차 등 먹거리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도리노이치가 3번이나 있어서 11월 5일, 17일, 29일 올해 닭의 날이 11월 달에 3번이나 있다고 그렇군요.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축제가 올해는 3일이나 열린다고 합니다. 네, 가을 축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 네, 예, 영국입니다. 영국.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만 영국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왜 영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이 그렇죠. 그 산업혁명이라는 신기하죠. 게. 그 네. 많은 나라들 중에서. 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산업혁명이 뭐지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많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 예상과는 좀 달리 네. 풍부한 수력이 있습니다. 예,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수력이 많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땅 파면 또 석탄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아, 그리고 섬나라인데 예. 네, 석탄이 많이 예, 나왔군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이죠. 뭐 자관 기원 시대 2000년 전부터 로마 네. 시대부터 이 석탄을 이 영국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그 품질도 좋아요.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풍부한 석탄을 이용해서 제철 산업,
철강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발전시켰고 네. 이게 이제 다시 전기기관으로 연결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제 국가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만드는 나라가 또 영국이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영국이 처음 뭔가 시도하는 걸 많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무슨 일 할 때 이거 누가 먼저 했나 꼭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꺼리낌도 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에 용감하고 실패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는 이제 왜 실패했는지를 찾고 그렇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라인데 네. 참 부러운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1882년 19세기죠. 19세기 후반 런던 홀본 비아덕이라는 곳에서 처음 네.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기와 석탄이 이제 연결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이스트 미들랜드 지역에 있는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았으니까 142년 만에 영국은 석탄과 전기를 이제 분리시킨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국 외에 석탄 화력 발전을 그만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 같은 경우도 네. 재생에너지 확대를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전력 생산의 26%는 여전히 석탄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올해 4월에 15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폐쇄를 해가지고 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향후 10년 동안에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독일에서는 또 이 갈탄이라고 하는 또 석탄의 한 종류가 또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자리가 걸려 있는 뭐 노조와의 이제 영향력 또 협상 그렇죠. 이런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쉽지는 같습니다. 않겠죠. 네. 영국이 앞서서 이제 석탄이 많이 나는 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석탄에서 멀어질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석탄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네, 네. 했는데 1960년대 이제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제 석유와 가스가 이제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되니까 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요인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국의 이제 탈석탄은 좀 정치적인 측면이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정치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이제 석탄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네. 영국의 석탄 노조는 매우 힘이 이제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영국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이 노조는 뭐 계속적으로 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구를 이제 계속 내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들어서 이제 대처 수상하고 석탄 노조가 1년 가까이 이제 충돌을 이제 하는 일이 빚었는데 네. 거의 내전이었어요. 예, 그렇군요. 정말 거의 내전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관 석탄 노조가 이제 패배를 하면서 영국 정부는 이제 수십 개 탄광을 이제 폐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탄이 빠진 자리를 이제 가스가 채우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영국의 석탄 비중은 좀 낮아졌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어떤 계기였을까요? 지금은 이제 영국이 EU 회원국이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유럽 통계를 보면 항상 EU 플러스 영국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회원국이었는데 20세기 후반 1990년대 EU의 환경 문제 가운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산성비였습니다. 산성비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정말 많이 네, 들었죠. 그런데 이 맞아요. 산성비의 이제 원인 대부분은 이제 이산화황, 뭐 네. 질소산화물 이런 건데 이 대부분은 또 석탄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01년에 이제 EU는 이제 법률로 딱 정했어요. 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이제 저감 장치, 이런 네.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저감 장치를 달아라. 예. 아니면 2015년까지 다 문 닫아라. 그런데 저감 장치는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싼 돈을 들여서 고칠 것이냐, 문 닫을 아니, 것이냐, 문을 닫을 것이냐 하면은 이제 네. 그런데 선택은? 예, 문 닫겠다라고 예.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텐데 사실 이게 지금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렇죠. 10년 전이거든요. 네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 그러니까 선택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특성,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그냥 뚜벅꾸벅 잘 가는. 예. 예. 실패가 보이더라도 예.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라고 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풍력 발전은 글쎄 이거는 한 50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석탄을 풍력으로 대체한다라는 국가적 목표가 이제 수립이 되니까 뭐 당연히 거기에 따른 투자,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맞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국도 이제 뭐 노동당, 보수당, 양당 이제 체제인데 네. 어떻게 정권이 바뀌든 이 결정은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꾸준하게 지속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는 사회를 떠받치는 이제 기둥이기 때문에 한 번 네. 이제 결정이 내리면 오래 네.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고 꾸준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영국은 이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20년 넘게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진짜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책의 일관성.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런 걸 참 잘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2002년부터 당시에 이제 전력을 이제 만들어내는 발전회사들한테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라라고 이제 의무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고 네. 또 2013년부터는 너희들이 석탄을 떼면서 탄소 배출이 나오면 네.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이제 물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석탄이 싸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석탄 화력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풍력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5년에 캐머런 총리가 이제 2025년까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1년 빨리 달성하게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어느 정도 되나요? 2013년에는 한 14.6%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작년 2023년에는 51%까지 예, 확대가 됐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탄소 발생이 없는 풍력, 태양광, 뭐 원자력이 이제 화석 연료를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51%, 네. 원자력이 14%, 가스가 32%, 석탄이 1% 됐는데 네. 이제 석탄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 1%도 0%가 예. 되는 거군요,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풍력이라는 대체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해 지역은 뭐 땅 파면 석유도 나오지만 그 그러니까 위에서는 부럽네요. 또 예. 자원이 많아요. 맞습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이제 또 북해는 세계적으로 또 풍력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 지역이죠. 그래서 네. 영국은 뭐 깔고 앉은 땅이 좋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뭐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지난 5년 동안 이제 두 배가 뛰었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에서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또 영국이 또 탈바꿈하게 됐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거 여건이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네요. 불리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참 모르긴 한데 네. 영국은 일찌감치 이제 탈산업화, 탈제조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산업용 전력 요금이 올라도 네. 이게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이제 되지 않은 것도 장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니까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이제 필연적이었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이 됐고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전력 요금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고 보면 21년부터 묘한 일이 겹쳤습니다. 네. 21년에는 북해에서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스 발전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요금이 확 뛰게 됐고 그리고 22년에는 숨 돌리나 싶었더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또 가스 요금이 올랐고 이거 북해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할 수 사람이 있는 게 할 수 아니죠. 있는 부분이 예. 아니니까 그럼 가스 요금이 이렇게 영국이 오른다고 해서 전기 요금 이제 같이 상승을 했는데 풍력 발전으로는 이게 대체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아니 뭐 가스 요금 올라도 풍력은 풍력인데 왜 다 전기 요금이 올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전력 요금 결정 시스템이 여전히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전력이 100이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싼 친구부터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비싸게 들어오는 친구가 딱 들어올 때 이제 100이 맞춰지면 그렇죠. 제일 비쌀 때 가격이 전체 전기 요금 그날의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석 에너지가 이제 올라가면 전체 전력 요금이 올라가는 다 올라가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재생에너지 업체에서는 좀 돈을 벌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업체는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이제 벌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누구의 불행을 국민적 불행을 딛고 너만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이건 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전력요금 체계를 이제 개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업체가 미리 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 정해놓고 만약에 시장 요금이 이거보다 더 낮으면 네. 이거 시장 요금이 이거보다 비싸면 초과분을 업체가 반납하고 네네. 예, 만약에 시장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지원해주고. 정부가 오히려 보조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뭐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합리적이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 유럽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영국 내부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22년부터 이제 협의가 시작이 됐고 이제 조만간 이제 실행 예정이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뭐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놓는 이런 식으로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니까 네.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국에서 석탄 생산이 완전히
멈춘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력 생산용으로 이제 석탄이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네. 실제로 다른 산업에서는 또 석탄을 이제 떼는 경우도 있어요. 태우는 경우도. 그러다 네.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이제 7개 탄광에서 50만 톤을 이제 생산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참 저도 찾아보면서 놀랐어요.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2,600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7개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죠. 와. 그래서 지난 9월달 지난 올해 9월이군요. 올해 네. 9월에는 어떤 업체가 새로 석탄을 캐겠다라고 네. 이제 이 신청을 했는데 네. 안 이 되겠죠. 정부는 허가를 내줄까 말까 망설였는데 환경단체는 이거 내주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결국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네. 법원이 이제 정부가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새로운 석탄 이제 광산은 이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추세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예, 새롭게 또 광산을 열게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영국이 이제 석탄과 이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도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죠? 뭐 추세는 그런데 이제 지금 네. 올해가 이제 2024년인데 네. 한 3, 40년 정도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석탄을 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석탄을 태우는 나라는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고 이제 조만간 아마 인도가 중국을 앞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뭐 개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풍부한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네의 네.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렇죠. 뭔가 여러 가지 뭐 냉장고도 들여놓고 네. 에어컨도 돌리고 해야 될 일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석탄과 작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마 한 3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그렇죠.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데 이제 많은 선진국들은 아마 2030년대 향후 한 10년을 이제 지나면 네. 많이 이제 줄어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을 태우는 나라들은 주로 이제 개도국들이 이제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것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더 기술 개발이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이 아까 그 뭐 가스나 기름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북해 그 유전에서 그러다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드는데 이제 그래도 목표가 있으면 예, 영국 같은 하니까. 경우는 이제 그걸로 자체적인 전력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가스는 여전히 좀 있고요. 네. 이제 석유는 다른 나라에 갖다 파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네. 뭐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제 자기네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뭐 가스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자기네 전력은 다 수력 발전으로 지금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 네. 뭐 나머지 자기들이 캐내는 원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건 다 수출용으로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사실 좀 들긴 합니다만 예.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추세로 이제 점점 이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맞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좀 이제 다르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폭스바겐이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원인이 이 전력 요금이나 에너지 요금 상승이 원가에 큰 미친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사실 산업용 전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2배 올라서 이렇게 큰 부담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네요. 예, 점점 네. 이제 부담이 커지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앞으로 어떤 전력을 세워야 할지 우리도 에너지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좀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142년 만에 석탄 화력 발전을 끝낸 영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REO 스피드웨건의 Keep the Fire Burning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